머리도 그렇지.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빛이 너무 자리가 빛나죠. 참 민망스럽습니다. 예, 오래 하겠습니다. 예. 참 1월 서이여 세불아연이니 오호노이라 시수지건고 이런 주자의 권학문이 아주 유명한 권학문이 있는데 해와 달이 흘러가니 세월은 나와 더불어 같이 하지 않는구나. 늙었구나.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권학문이 있는데 참 한 주가 잘 가죠. 예, 한 주가 정말 잘 여류하듯이 물 흐르듯이 잘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이 하셨겠지만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논어의 몇 구절을 읽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점도 뭔가 성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논어의 제10주 7권 권지 7 수리 여기도 짤막한 서문이 붙어 있어요. 서문을 제가 한번 읽고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편, 다, 기, 성인, 경기, 회인지사, 급기, 용모, 행사지, 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편은 다, 기, 많이 기록하고 있다. 기록하였다. 무엇을? 목적절이죠. 성인이 경기, 회인지사, 성인의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겸허하게 낮추고 회인, 남을 가르치는 말씀, 내용. 그건 뭐 우리가 참 한국어 발달 과정에서 형성 과정에서 이 중국 한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 밑이라는 거 있죠. 이 말이 그 한자로는 그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와 그러면 앞에 붙어서 조사철이 되죠. 근데 밑은 이렇게 띄우니까 이거는 명사거나 의존 명사처럼 처리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밑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밑이 어떻게 했다든지 밑이 뭘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밑을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한 그런 그럼 아무튼 우리는 이 문장에 이렇게 한문에서 급이 나오면 뭐뭐와 밑 이런 뜻이에요. 그 용모 행사의 실은 알맹이 내용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용모와 행사. 용은 이제 어떤 얼굴, 모양, 모습, 행사는 실제 행하는 일, 행적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의 실상. 그러니까 사와 뭐뭐의 사와 뭐뭐의 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 편은 많이 기록했다. 대부분 기록했다. 성인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가르치는 말씀과 및 그 성인의 용어와 행사의 알맹이 실 내용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범 37자 모두 문장은 37개다. 이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문장 개념은 조금 다르죠. 어떤 문장, 이 장이라고 하는 오히려 문단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문단은 분량이 많건 적건 하나의 독립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단락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문장, 센텐스 이렇게 말하면 주어와 수어가 있으면 한 문장이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어와 수어 더하기 어떤 내용에 독립된 한 단위의 내용을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에서는. 모두 37 단락이 있다. 요즘 출판 용어로는 뭐 꼭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한 꼭지, 두 꼭지.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수리패는 37 꼭지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수리 지났죠. 태백편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8편 태백편입니다. 미안합니다. 괜히 그 시간을 또 적어먹었습니다. 자왈, 태백은 기, 가위, 지덕, 야, 이의 거다. 삼이, 천하, 양호대, 민무득이, 징언이오녀.
자왈 태백은 기, 가위, 지덕, 야이의로다. 삼이 천하양호대 민모득이 칭은 요년. 자, 요 말 때문에 태백이란 말 때문에 요 편의 이름 제목이 정해졌죠.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태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 태백은 주문왕의 태왕으로 봉해진 왕계의 맏아들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막내 아우의 조카가 자기 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임을 알아보고 또 자기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걸 알아보고 양보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권력을 양보한다는 걸 누구라도 알면 그 알아주는 것 때문에 이미 보상을 받은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거의 투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이기도 한데 그만큼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이 태백은 그 인정받으려는 인간적 욕망 자체를 극복하고 초극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태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공자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덕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또 왜 이렇게 했냐면 중요한 거는 그 관계, 그러니까 관계 또는 계력, 그 다음에 창이 문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발인데 발이 이제 무왕이죠. 그 다음에 아우가 단이고 이 단이 주공이고 이렇게 이제 손 이렇게 되고 자, 요 단계에서 공자가 대단히 중요하게 새긴 인물이 바로 요 주공이에요. 그러니까 주공이야말로 주의 국가 체제, 세계 질서를 위반한 장본인이라고 공자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생각에는 중국 대륙의 인문 문화, 그러니까 문화적인 세계, 문화 세계를 그 파운더다 말하는 일종의 그 틀을 잡은 사람입니다. 위반한 사람입니다. 이 주공이. 그러니까 이 주공이 만약에 태백적으로 계통이 내려갔더라면 주공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주공은 역할을 전혀 못했을 수도 있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그 공자 때까지 내려온 그 정치 문화와 또 인문 문화의 어떤 흐름이 매우 말하자면 방향이 달라졌을 거다. 그런데 태백이 이렇게 자기 권력을 양보함으로써 창에게 왕계에게 그 권력이 이양되어서 그 왕계의 아들인 창발성 내려가면서 이제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문 문화 질서가 구축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태백은 실질적으로 주 문화의 그 인문 문화 주를 정점으로 한 봉건 질서를 만드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안 했지만 그 권력을 양보함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인 밑거름을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를 보면 나무의 가지, 모양새, 또 뭐 그 꽃이라든가 뭐 잎사귀라든가 영도, 효용 이런 것만 보지만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는 역할은 뿌리가 하는 거잖아요. 뿌리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말하자면 태백이야말로 그런 주 문화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지극히 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했던 것이죠. 태백은 기, 가위, 지덕야 이의로다. 이 문장을 우리식으로 우리 문장식으로 이해를 하면 태백은 그렇죠. 태백은 그러니까 태백은 가위 여기 기는 지시사고
가위 지덕. 여기가 이는 뭐 이제 의기사니까 일단 두고 보면 가위라고 하는 거는 뭐뭐라고 평가할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컬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가위가. 그러면 지덕은 지극한 덕이죠. 자, 그렇다면 태백은 가위 지덕이라고 할 때 이 실제 지극한 덕이라고 말하다라는 이 가위의 동사구를 지배하는 실제 주어는 태백이 아니죠. 그렇죠. 태백이 지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태백을 지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어렵죠. 우리가 여기서 은 때문에, 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문장에서도 은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걸 주어로 착각하는데 주어가 아니고 이 가위라고 하는 동사구를 지배하는 실제 주어는 바깥에 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로 이 태백은 어떤 의미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태백을 지극한 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실제 내용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지극한 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평가할 수 있다. 누가? 외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은 태백을 지극한 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태백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그래서 이 한문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주제 처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문장하고 조금 우리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긴 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짜장면은 내가 잘 먹어라든가 이런 말. 짜장면은 내가 먹을 수 있어 이런 말. 그럼 짜장면이 주어가 아니죠. 짜장면은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문장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태백은 기가위 지덕이야 이의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목적어처럼 쓰여진 건데 실제는 주제다. 주제. 화제. 그러면 태백을 두고 사람들은 지극한 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야이의는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야는 일단 판단할 때 마지막에 문장에 나오죠. 이의는 잘라가지고 이 뒤에 문장과 독립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지극한 덕이다라고 자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고 일단 한마디 말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그 부가적인 설명이지 실제 이 문장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 2, 천하, 양. 자, 요거는 또 태백의 한 역할인데 이것도 이렇게 독립된 한 문장이 되죠. 그러면 3번 천하를 양보했다. 자, 태백이. 그럼 주어는 태백이 되겠죠. 네, 근데 뭐 주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용으로 이해해 봅시다. 3, 2, 천하, 양. 자, 여기서 3은 세 차례, 세 차례 뭐 이런 식의 시간 부사로 보기도 아니 말하는 부사구로 보기도 하고 부사구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천하를 양보. 세 차례 천하를 양보. 그럼 이가 목적어를 이끌어오는 전치사 역할을 하죠. 보통 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 성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해하게 뭐랄까 그렇게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하를 세 차례, 세 번. 자, 또 근데 실제로 이 3은 세 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낸다기보다도 아주 말하자면 사양을 양보를 아주 매듭짓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양보를 하면 예로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예의상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사라고 합니다.
사자가 사양할 사자로 써요. 말씀사가 사양하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사용한 그 고사, 경고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고사한다. 우리가 고사한다 그런 말 쓰죠. 일상 용어에도 가끔 뭐를 자기가 아주 사용한다 이렇게 할 때 고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은 정사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사용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용했다 이 말, 세 번 사용했다 이 말은 부사 형태로 쓰이면서 아주 강하게 그런 뜻이 아주 강하게 아주 매듭지 있게 그 일은 절대 꺼내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사용을 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하를 이렇게 사용했다. 아주 강하게 천하를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민무드기칭언이오며 여기서는 민은 무드기칭은 백성이 여기서 백성이 여기서는 주어겠죠. 무드기칭은 무득에서 은은 지시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지시사를 전치사와 지시사를 포함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뜻이에요.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 은이 들어가. 그래서 은은 문장 끝에 나와가지고 은이 어떤 이런 문장 끝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역할을 할 때는 지시하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를 지시했는지. 물론 100% 지시일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뭐 약간의 그런 어찌 뭐 이와 같은 그런 양보를 이끌어내는 부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는 형용사처럼 형용사나 부사화하는 전미사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 끝에 나올 때는 대부분 지시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 지시하는지 이렇게 앞에 내용 속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죠. 그냥 뜻으로는 이해하면 돼요. 뜻으로는 우리가 이 언어에 있는 수준만큼만 이해해도 뜻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문이라고 하는 그 한문의 언어학적 그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접근해서 본다면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 언이 나온다, 문장 끝에 언이 나오면 뭘 지시하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득이 칭언에서 득은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원래는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성취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성의 의미를 좀 갖는데 여기서 그냥 가능성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득이 칭, 득해서 일컫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라는 것이 앞에 이 득을 가능성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는 대체적으로 이는 동사 같은 동사 형태의 두 성분을 병렬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득이칭은 득해서 칭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가능성 득이가 합치면 득이 많아지는 가능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동사의 의미를 갖는 동사는 칭이라는 것이죠. 일컫다. 칭은 일컫다라는 뜻이지만 저울을 의미하게 돼요. 저울. 그래서 저울을 되면 칭. 그 양을 재는 걸 칭량한다 그러죠. 또 말하자 이렇게 이런 저울은 천칭 그러죠. 천칭. 이런 식으로 칭은 재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칭은 일컫는다, 평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칭찬한다, 칭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맞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같다. 우리 말은 하여튼 둘이 딱 비교해 보면 둘이 딱 비교했을 때 딱 이렇게 맞다 그런 뜻을 쓰니 칭. 그럼 여기서는 이제 컸다, 평가하다, 칭송하다 그런 뜻인데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보한 그 주공 태백의 그 양보한 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백성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태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궁중 내부에 권력 최정점의 권력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뭔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왈 태백은 기 가위 지덕야 예교다. 삼미 천하 양포대 민 무득이 징은 이오냐. 그러니까 천하를 양보했다 그런 뜻이죠. 천하를 양보했다. 자기 자리에 자기한테 승계될 권력을 양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왈 공이 무례 즉 노하고 신이 무례 즉 시하고 용이 무례 즉 난하고 직이 무례 즉 교이니라. 자왈 공이 무례 즉 노하고 신이 무례 즉 시하고 용이 무례 즉 난하고 직이 무례 즉 교이니라. 자, 이 가라샤대 공하고 예의 없으면 노하고 신하고 예의 없으면 시하고 용하고 예의 없으면 난하고 직하고 예의 없으면 교하나니라. 요렇게 A, E, B, C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전통적인 홍보학적 방식으로 해석할 때는 이 언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했죠. 언어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A 하되 B 하면 A 하고서 B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공하되 공하고서 얘가 없으면 이렇게 했죠. 근데 현대 어법학자들은 이거를 주어 수로 형태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뭐가 뭐 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즉은 자연히 이러나 저러나 즉은 이 조건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학적으로 전통적으로는 A 하되 B 하면 또 A 하고서 B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현대 어법학자들은 A가 B이면 뭐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특히 부정어에서 그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인이 불인이면 여례하이며 뭐 인이 뭐였죠? 그런 게 있었죠. 인이 불인이면 여례하이며 인이 불이면 악에 하이요 이런 문장이 앞에 있었죠.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것처럼 불이나 무처럼 부정어가 뒤에 올 경우에 이런 용어가 되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공이 무례 그러니까 공하되 예가 없으면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공이 예 없으면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죠. 우리 맥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 뭐 이렇게 이해하거나 저렇게 이해하거나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공이 이해가 없으면, 근데 공손하되 이해가 없으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즉은 중요한 즉이 들어가면서 앞에 것들을 조건화한다는 거예요. 조건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되 이해가 없으면 또는 공이 이해가 없으면 공손한데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없다는 말은 예에 맞지 않다 이런 뜻이죠. 예에 맞지 않다는 말은 그 절차라든가 절도, 적절함 이런 게 있어요. 예는 꼭 그 절이라고 해요. 절도, 적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노하다라는 말은 수고롭다는 말인데 너무 막 일이 많아져요.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뭐 신분상으로든 또는 그 계층상으로든 나이로든 혈연이든 아무튼 내가 어떤가 누군가를 공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공손하게 대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적절한 정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너무 자질구레한 데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필요하도록. 그 예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왜 그 묵자의 겸해설이 왜 문제가 되냐 육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런 절도가 없기 때문에 적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똑같이 대한다 이상적으로 맞죠. 근데 그 적절한 절도를 안 두면 너무 피곤해진다. 그 다음에
신이 무례 즉 시하고 신중하되 예가 없습니다. 신중함이 적절하지 않으면 시라고 하는 건 여기는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석의 외구야 그랬죠. 외구모 그랬죠. 두렵고 무서워하는 모습 이런 뜻입니다. 시가. 그러니까 신중함이 적절하게 표현 안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중한 건 정말 좋은 미덕인데 정말 중요한 덕인데 이것이 지나치면 무서워하는 것이 됩니다. 함부로 날뛰는 것은 만용이죠. 그러나 신중한 건 꼭 필요한 덕목인데 너무 신중해버리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된다. 그런 뜻이죠. 용이 무례 즉 난. 용감함이 얘가 없으면 용감함에 적절한 정도가 없으면 난한다. 어지러진다.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현실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많죠. 난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어지럽혀진 거. 그러니까 어떤 질서, 절도, 절차, 규범, 뭐 이런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어떤 그 오더. 그게 교란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감한 거는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 절도로 어지럽힌다. 관행 이런 것들이 다 어지럽힌다. 직이무례 즉 교입니다. 정직함이 이해가 없으면 정직하긴 한데 이해가 없습니다. 교라는 글자는 이것 더하기 발음이죠. 이 교는 올가 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졸라 죽는 걸 교수형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빡빡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올가 맬 정도로 빡빡하다. 너무 대쪽같이 god으면 자기는 어떨지 몰라도 상대방이 보면 굉장히 빡빡해지죠. 우리가 어릴 때 마을에 전통적인 마을 속에 보면 꼭 이런 영감이 한 분 계세요. 노인. 정말 막 그 집 앞으로 지나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정직하거나 너무 곧거나 너무 대쪽 같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빡빡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 군자 도거침즉 민흥의인하고 고구를 분류 즉 민불투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거침 즉 민흥의인, 고구 분류 즉 민불투. 그럼 군자는 앞에 이러한 사례들을 좀 극복하고 적절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거침 군자가 어버이에게 독칠하면 돈독하면 독은 독탔다. 우리가 독타오를 우리가 독탔다는 말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전에는 이 독탔다라는 말은 이렇게 어쨌든 두께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 두툼하다. 그러면 내가 감정을 베풀 때 또는 뭔가를 줄 때 넉넉하게 주는 거죠. 넉넉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걸 독탔다. 인정이 독탔다. 그러면 굉장히 따뜻하면서 그 따뜻함의 양이 넉넉하게 그런 걸 독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여기 더 나아가서 독실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꽉 씌운다는 뜻도 있어요. 독실하다. 그래서 그러면 친해 독하다는 말은 부모 혈육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 어떤 인간적 정을 최대한 발휘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혈친, 육친, 혈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민흥의 거기에 대한 반대 극부로서 백성이 인민이 인에 일어난다. 인한 그런 기품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군자의 행태는 늘 백성 그 군자가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에서 말하자면 그 자기 어떤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인민 백성의 인과 인의 영향력이 감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자가 자기 어떤 혈친에 대해서 친족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 정리를 최대한 잘 베풀어 주면 백성들도 인한 기품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고구를 분류주 여기서 역시 주어는 그 군자죠. 군자가 고구
고구라고 하는 거는 고라고 하는 거는 원래 까닭, 연고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고향 뭐 이런 뜻을 고인이라는 말도 이런 걸 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말할 때 고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죽었다는 말을 직접 표현 안 하고 어떤 연고가 있게 된 사람 그런 뜻으로 사고 뭐 연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고향이라는 말도 우리가 태어난 걸 말한 게 아니고 나의 어떤 혈연적 연유대, 혈연적 전승이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것,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것 이런 걸 고향이라고 하죠. 내가 태어난 걸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구라고 하는 말은 옛구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오래된 그러니까 뭐 친구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친구 이런 것을 고구라고.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런 뜻이죠. 지역적 연고라든가 또는 인간적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고구 이렇게 말하죠. 고구를 분류라는 말은 그 남길 유자인데 원래 이 남길 유자인데 이 유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다 챙기지 못하고 둔 거 이걸 유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그러잖아요. 유기동물 뭐 유기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또 유서, 유언 이런 걸 쓰죠. 유서, 유언.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는 남겨둔 거예요. 남아 있는 또는 남겨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류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은 나와 인간관계가 오래되고 친밀한 정도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챙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긴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덕목이지만 옛날에는 집단, 공동체, 지역, 혈연, 지연 이런 식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늘 모든 사람을 챙기고 이런 게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고구를 분류라는 말은 고구,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자기와 어떤 관계에 맺은 것이 아주 오래되고 또는 전승이 있고 또는 그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다 챙겨줘야 된다. 그러면 챙긴다.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민불수, 백성이 이것을 이게 글자가 좀 빡빡하게 요 글자는 유지요. 사람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투가 됐네요. 투는 훔치다라는 뜻도 있고, 구차하다라는 뜻도 있고, 탐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박하다 그런 걸 쓰죠. 뭔가 이 나에다가 열을 바꿔서 가는 투박하다 그렇게 씁니다. 투박하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세련되지 못하고 좀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좀 거칠고 모자라. 그러면 우리는 투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투라는 말은 구차하다, 탐내다, 훔치다 뭐 이런 뜻을 갖는 글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문자가 그 고구를 분류하면 백성은 투박하지 않아. 구차해지지 않아. 근데 이 고구를 버려두면 백성들도 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생존은 내가 더 뭐 해야지 라든가 나를 살려줄 거는 내 돈밖에 없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투박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군자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 특히 이 과거에는 그 농업 생산이 그 사회의 가장 주된 생산 양식이었고 또 농업 생산은 특히 그 기후 조건에 굉장히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홍수가 났다든가 가뭄이 들었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식량 수급이 어려워지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챙겨주면 백성들도 구차해지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자가 적절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아까 제가 약간 그 문장 내용을 좀 다른 것처럼
이해나 정말 여러분들한테 했냐면 실제로 이 장을 갈라야 된다고 보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예를 들어 공이물에 신이물에 이런 요 문장의 어떤 그 패턴이나 뉘앙스하고 뒤에 문장 패턴하고 좀 다르죠. 내용, 문장 형식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다른 문장이 지금 잘못 하나로 엮여졌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두 개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설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어쨌든 한 장으로 처리했었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이 무례즉 노하고 신이 무례즉 시하고 영이 무례즉 난하고 직이 무례즉 교이다. 군자의 도거친즉 민흥의하고 고고를 분류즉 민불투이다. 다음 정자 유질하자 소문 제자왈 개여족하며 개여수더라. 시군 전전긍긍하여 여림신년하며 여리박빙이라 하니 이금 이후에 오지 면부이와라. 소자 정자 이유질하자 소문 제자왈 개여족하며 개여수하라. 시군 전전긍긍하여 여림신년하며 여리박빙이라 하니 이금 이후에 오지 면부이와라. 소자 정자 유질 그렇죠. 네. 여기서 정자는 이제 정삼인데 논어에서 정자라고 정삼이 나올 때 이렇게 정자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이 텍스트가 정자 계열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또 실제로 논어 편집에서 정자 후학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자 계열에서 자사가 나왔다고 하고 자사의 어떤 학통에서 맹자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교 전설, 유교 신화 속에서는 공자, 정자, 자사, 맹자 이것을 정통 계보로 보죠. 그래서 사서 체제 이제 유교 텍스트의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텍스트의 어떤 그런 역사를 나눌 때 호경과 사서를 갈라요. 그러니까 송을 기점으로 해서 송대 이전은 호경 중심의 유학이었다라고 하고 송대 이후로는 사서 중심의 유학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그 발달 과정에서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어떤 유교적 세계관의 변화, 유교 사상의 어떤 그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주요 텍스트가 이제 달라지는데 요 이전의 호기는 대체로 전장이라고 하면 문화 제도를 뜻해요. 문화.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갈 주도적 인물들의 교양, 또 외교를 할 때의 어떤 자세, 또 지도자로서 가진 덕목, 이와 같은 정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간세를 이끌어가는 제도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 이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사를 이해하고 또 교양을 갖추고 또 예의 범죄를 갖추고 해가지고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제 질서 속에서 모범을 보여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오경의 실제 내용이죠. 근데 사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인간의 어떤 실존, 불신성 신성 또는 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형이상학적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든가 형이상의 문제로 발전한 이 사서 체계를 만든 인물이 사서 체계를 이룬 사서 텍스트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공자, 정자, 자사, 맹자죠. 공자의 논어와
증자의 대학과 자사의 중용과 맹자 이렇게 전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대학의 저자가 증자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현대 텍스트 비평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향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이 라인이 계통이 바로 이 사설을 만들어낸 중요한 그러니까 오소독스 정통 또 도통 그 그림이 사설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설 텍스트에 저자가 알려져 있는 관련된 인물 알려져 있는 공자, 증자, 자사, 맹자. 그래서 이 공자, 증자, 자사, 맹자에다가 안연을 넣어서 공자까지 합쳐가지고 오성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시아 유교 문화 속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묘를 만들 때 제일 핵심적으로 공자와 증자, 자사, 안자, 맹자 이 네 인물을 협시해가지고 그리고 그 5대 성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현인 본자들을 배열하는 방식이죠. 그게 동아시아 유교 세계의 문묘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자는 효경과 대학의 텍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효를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삼는 유교에서 효 이데올로기 구현자 중에 하나예요. 순임금과 그다음에 이 증자 이 사람 효 이데올로기의 구현자라고 상징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바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냥 내용을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바로 증자의 효 이데올로기, 효신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 구절이에요. 이 텍스트가. 그래서 이거는 전통사회에서는 굉장히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중요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증자 유질, 이게 이제 독립된 한 문장이에요. 증자가 병이 걸렸다. 질을 가졌다. 증자가 질을 가졌다. 증자에게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증자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말하면 이유가 어떤 소유한다는 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질이 이 질을 목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증자가 병이 있었다. 질병이 생겼다. 질병을 가졌다. 근데 여기서 질은 단순히 물론 아픈 걸 통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 내용 전체의 정황상 죽기 직전이에요. 증자가 죽기 직전의 병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제자. 소문제자죠. 그러니까 역시 주어가 증자죠. 네, 증자가 소문제자, 문제자를 불렀다. 자, 문제자는 문하에 있는 제자. 그러니까 공자와 이 중간에 어떤 중간급 성자가 있고 여기 증자예요. 증자의 제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자로 보면 손제자, 손잡걸 제자죠. 근데 실제로 그 장자라든가 또 한비자라든가 이런 전국시대에 나온 텍스트를 보면 공자 사후에 이미 여러 그 유력한 제자 계통으로 여러 유학의 학파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뭐 몇 학파에서 크게는 한 10단위 이상의 학파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자 학파가 상당히 유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논어라는 텍스트 자체가 그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자 계열의 학자들이 정자 계열의 학파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소문제자, 그러니까 문하의 제자들을 불렀다 이 말이죠. 소라고 불렀다. 소한, 우리가 말하는 소한 그런 뜻이죠. 불렀다. 그냥 우리가 아무개야하고 부르는 거하고 이리 오너라 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개야라고 우리말은 둘 다 부르다지만 이름을 부르다도 부르다 뭐 다 부르다지만 여기서 소는 구체적으로 오너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말하기를 개여죠, 개여수. 자, 이 그 칠판을 정리하는 과정에 조금 여러분들의 의식이 분산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잘 유리하게 잘 활용해가지고 이 문장을 좀 더 고민하시면 되겠죠. 시간을 즐겁게. 네. 개여수죠, 개여수. 이게 뭘까 고민을 해요. 개여죠. 그러면 이 개는 열다 이런 뜻인데 여는 것도 이개는 기본적으로 있건 없건 열어젖히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건 없건 열어젖히는 거예요. 요 개는 주로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거를 열어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글자 들어갈 때 계몽이라는 말 쓰죠. 계몽. 계몽. 빛을 열어 밝혀주는 것. 몸은 원래 가렸다, 덮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지몽매하다 쓸 때 쓰는 글자인데 위에 보면 풀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리고 아래 거는 무덤 같은 거 이런 글자, 춤 같은 글자 모양인데 그래서 위에 풀이 이렇게 묵묵하게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몽 그러면 이렇게 가려 있는 거, 덮여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 보여줘. 그래서 이 몸은 또 아이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동몽선습이니 또는 몽학진앙이니 몽학선생이니 이런 식으로 몽이라는 글자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는 덮여 있는 것을 또는 가려 있는 것, 눈에 가려 있는 것을 열어 젖혀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 이게 개라고 합니다. 여기하고 좀 다르죠. 여기에는 공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열어주는 거고, 요거는 안에 가려서 잘 안 드러나 있는 걸 드러내 보이게 해줘. 덮인 걸 벗겨서 드러내 보이게 해줘. 그걸 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개여족, 개여수는 내 손과 발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꼭 예법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생리적으로 볼 때도 이제 중환자가 되면 이 체온 유지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우리 앞으로 이제 논어 뒤편에 가면 향락이라고 하는 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공자의 일상생활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마치 이 줌으로 찍어서 보여주듯이 공자의 어떤 일상을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는데 거기도 몇 번 나오는데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 있다. 이 옷을 이렇게 길게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여족, 개여수 이 말은 발을 감싸고 있거나 손을 감싸고 있는 옷의 일부나 천의 일부를 걷어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개여족, 개여수 그러니까 내 발을 열어보고 내 손을 열어봐라. 이 명령한 거죠. 제자들한테. 자, 그러면 내 발을 열어보고 내 손을 열어보아라. 그러니까 그 옷을 걷고 옷이나 이 천을 덮여 있는 천을 걷고 살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한 시운. 요 시운은 시경에 있는 한 구절을 증자가 제자들한테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을. 그러니까 일단 개여족, 개여수 해가지고 제자들이 증자의 손과 발을 살펴봤죠. 살펴봤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증자가 자기 이제 왜 이렇게 한 건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경에 인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행위의 정당화 또는 근거 또는 권위. 옛날에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전적 권위가 굉장히 권위를 세울 때 중요한 설득력이 있는 인용 방법이죠. 그래서 시구는 시경에 이르기를 시에 이르기를. 근데 시경이라는 말도 그 한대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시라고 또는 모시라고도 했대요. 모장이라고 하는 학자가 시경을 진시황의 분석 경리와 관련해서 아무튼 모장이라는 학자가 시경을 정리해가지고 전수했기 때문에 흔히 모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시. 그러면 그러니까 모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경이 우리가 흔히 현대에서 말하는 시경을 말하죠. 시경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전전긍긍 여림신년 여리박빙. 자, 우리가 전전긍긍한다 이 말 많이 쓰죠. 네, 전전은 원래는 싸움 전자지만 여기는 떨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예요. 이런 것들은 그 주석에도 보면 시는 소민지 편이요, 전전은 공부, 긍긍은 계근, 계신 이렇게 돼 있죠. 주석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전전은 두려워한다, 떤다, 무서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들부들 떤다. 긍은 조심조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긍은 이 글자를 뭐 많이 쓰지는 않죠. 많이 쓰는 글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전전긍긍처럼 같은 글자를 형용사 계열의 글자를 두 개를 겹쳐서 쓰게 되면 이렇게 의태어나 의성어로 쓰여서 원래 뜻과 다른 뜻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같은 뜻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글자 자체의 뜻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글자 자체의 뜻과 관계없이 의성어나 의태어로 쓰이는 예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전전긍긍한다는 말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쓰는 말처럼 무서워 또는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시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기원이 이 말의 어휘의 연원이 3000년이 넘었다. 우리가 3000년 전에 쓰던 말을 지금도 쓰고 있다. 발음은 물론 지금하고 좀 다르겠죠. 그러나 글자 자체는 3000년 전에 쓰던 거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전전긍긍한다. 전전긍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전전긍긍하냐? 임신년, 여리박빙 그랬죠. 임은 임하다, 다가가다, 다가들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임시, 템포럴, 템프가 시간성을 나타내는 글자의 어원이죠. 네. 그래서 템포럴, 시간적으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임시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우리 임시정부 하는 임시, 또는 하여튼 임자는 어디에 딱 다가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화랑의 세속옥에 임전무퇴 그런 거 있잖아요. 전투에 임해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그러면 여기는 임은 바싹 다가갔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 신년에 깊은 못에. 깊은 못 가까이에 간 듯 한다. 여는 한 듯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실제 수로가 되죠. 10년에 다가간 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가 실제로 수로 역할을 한 겁니다. 리는 요거는 밟을 글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어려운데 요 글자에다가 복자를 쓰죠. 그래가지고 밟을 리 해가지고 발음이 좀 달라졌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력서라는 걸 쓰죠. 그 이력서라는 걸 이가 밟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밟아본 내력을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는 리는 밟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박빙은 엷은 얼음, 살얼음.
살얼음을 밟듯이 한다. 그러니까 깊은 연못에 들어가면 빠질까 겁이 나가지고 전전긍긍할 거고, 또 살얼음을 밟으면 얼음이 깨져서 또 빠질까 전전긍긍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렇게 전전긍긍했다. 그 어릴 때 뭐 얼음 타거나 또는 뭐 요즘 그런 일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강가 같은 데 이런데 가까이 가 있으면 좀 두려운 마음이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내가 조심했다. 일생 동안 심지어 시경에 나와 있는 여러한 표현처럼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았다. 하루하루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너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았죠. 야, 진짜 어이없는 듯 살았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접속했어요. 근데 이후죠. 그런데 이거는 먼저 그러면 이후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쓰고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 뭐뭐 이후라고 할 때는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 이런 뜻을 쓰이지만 이렇게 이후 그러면 지금 그리고 다음 이런 뜻으로 약간 병렬적 구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적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지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죠. 지금부터 이거는 지금 오지면 이 문장도 독립적인 절이에요. 독립적 절. 면함을 알았다. 내가 면할 것을 알았다. 면함을 알았다. 그 면하다라는 실제 자체가 동명사 구조죠. 동명사 구조죠. 동사지만 명사 역할처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면함을 알았다. 뭘 면했다는 거예요? 전전긍긍.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전전긍긍했냐면, 이 효의 기본이 그 효경에도 나와 있듯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우정, 모효 이렇게 이제 전통 사회의 인체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생리적인 자기 신체관, 자기 몸에 대한 관념이 우정, 모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한 아이는 모든 사람은 우정과 모혈이 결합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독립적 개체가 아니고 아버지의 전기와 어머니의 피로 된 거다. 내 몸은 곧 아버지의 전기와 어머니 피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관념이 굉장히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옛날부터 전통적이었는데 좀 약간 엽기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남자들은 삼국지를 즐겨보죠. 물론 여성들도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인상적 인물 가운데 조조의 유명한 장소가 하후돔. 이 하후씨는 원래 조조의 원래성이 하후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환관인 조 등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조씨가 됐어요. 원래성은 하후씨. 그러니까 조조의 부하 중에 하후씨가 많은 게 인맥 관계 때문에. 아무튼 이 조조의 부하 중에 장소 중에 아주 뛰어난 그 맹장 중에 하후돈이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그 적과 이제 단기로 서로 접전하다가 이제 적이 못 이기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후돈도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뒤로 돌아서 활을 쐈는데 눈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눈을 화살을 탁 뽑으니까 눈이 달려. 그러니까 집어 삼켰어요. 이건 아버지의 전기다.
어머니의 피다.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좀 엽기적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관념이 이데올로기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부정모의혈이다. 내 몸은 내 독립적 개체가 아니고 또 내 주체적인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상처라도 났다, 팔이라도 부러졌다, 나무에 끼놀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훼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매사에. 그래서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라고 하는 것은 흉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자연에 노출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우리 세대만 해도 몸에 크고 작은 흉터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자는 자기 몸 가지고 그렇게 아주 알뜰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아버지 어머니가 끼쳐준 내 몸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송대에 들어오면 유명한 그 천리학, 그 신유학의 중요한 논문 중에 서명기라고 있습니다. 서명이라고 있는데 이 서명은 장횡거, 장제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유교적인 영성의 그 수준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거기 보면 이런 거죠. 체기수 이전자는 삼호와 이런 구절인데 그 체라고 하는 몸을 받다, 몸으로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받은 것을 몸으로 삼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혈을 받아 가지고 몸으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온전하게 돌려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흠없는 물론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줄 때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몸으로 낳아줬어. 그럼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죽을 때 아무 흠 없이 막 팔이 상처가 났다든가 흉터있다 이렇게 안 하고 막 몸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함부로 굴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훼손된 게 아니고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죽음으로써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체를 어떤 원천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이라고 하는 그 증자의 이름이 삼이죠. 증자의 이름이 증삼이죠. 그래서 삼호. 그러니까 그 받은 것을 몸으로 삼아서 온전하게 돌려준 자는 삼이다. 증삼이로구나.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현대사회 그 감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약간 유학적인 그 세계관에 약간 조금만 이렇게 익숙해지면 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관념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들면 젊으면 그러겠죠. 자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소자아 그랬죠. 여기서 소자아는 얘들아 이렇게 그 제자를 어린 제자를 젊은 사람을 이렇게 정겹게 부르는 거죠. 소자 얘들아. 정자 유질하사 소문 제자왈 개 여족하며 개 여수하라. 시운 전전긍긍하여 여림 10년하며 열이 박빙이라 하니 이 금 이후에 오지면 후하라 소자아 이렇게 들립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증자가 조금 쉬었다가 수고하셨어요. 이게 자꾸 풀어지지. 이게 원래 이렇게 약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정자 관련된 어록이 몇 개가 더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지금 정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정자의 그 질병과 죽음과 관련, 죽음 직전에 관련된 상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정자, 유, 진, 이어신, 맹경자의 문지를 정자, 은, 왈, 조지, 장사의 기명야의 애하고 인지, 장사의 기언야의 선입니다. 군자의 소, 귀호, 도자의 삼이니 동, 용모의 사원, 호만의며 정안색의 사근신의며 출사기의 사원, 비배의니 변두지사, 즉 유사의 존입니다. 정자의 유질 이어신을 맹경자의 문지르니 정자의 연말 조지 장사의 기명야 이해하고 인지 장사의 기연야의 선입니다. 군자의 소, 귀호, 도자 이 삼이니 동용호의 사원, 호만이며 정안색의 사근신이며 출사기의 사원, 비배의니 변두지사의 즉 유사의 존입니다. 정자, 질이 이것이날 맹경자의 못잡다니 정자의 일러 가라사대 새 장차 죽음에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음에 그 말이 어진합니다. 군자의 도에 귀히 여기는 바 세신이 용모를 동하염에 의해 포만을 멀리하며 납빛을 정하염에 의해 신에 가까우며 사기를 내염에 의해 비배를 멀리할지니 변듯 일은 유사히 이 정자가 역시 이제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그런 상황이죠. 여기 맹경자 문지, 정자 유질과 맹경자 문지, 이건 지금 두 개 독립된 문장이죠. 독립된 절이죠. 그러니까 정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게 한 절이고 문장이고, 그 다음에 맹경자 문지, 맹경자가 문안을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지는 정자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맹경자는 그 주석에 보면 노, 대부, 중손시, 명첩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맹경자는 노나라 대부인 중손시고 이름이 첩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맹씨는 노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유력한 가문 중에 대표적 가문 중에 하나였죠. 특히 그 노나라 환동에 가서 세 집안을 맹선, 속선, 개선 세 집안을 삼환, 삼가 공자 시대에 가장 유력한 노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유력한 가문이다. 자, 그 주인, 그러니까 중손시 가문의 주인인 맹경자가 문안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자가 이제 유언처럼 말한 겁니다. 정자가 일러서 말했다. 정자가 또 말을 한 것. 정자 왈 그러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 구체적인 말을 이제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왈 그러니까 정자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자 왈. 조지 장사 기영야 이거는 앞에 거는 주제 같은 것인데 새가 장차 죽으려 하다 이 말이에요. 새가 죽으려고 한다. 새가 죽. 그럼 여기서 지는 새가 죽는다라는
문장을 만약에 그냥 새가 죽는다라고 하면 독립된 문장이 되죠. 근데 여기서 조지장사 해가지고 뒤 문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문장으로 독립하지 않고 주제로 따로 떼어가지고 뒤에 이 실제 내용, 실제 주어는 기명의 이거 수로, 형용사 수로가 된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새가 죽는다면 조사, 조장사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명야애라고 하는 주절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조지장사의 지자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독립성을 일으킵니다. 그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없죠. 새가 장차 죽으려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 되는 거죠. 기명야애는. 실제 문장은 이게 주된 문장입니다. 그 물음이 인지장사 기 얹어서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같은 구조의 문장이니까. 같은 구조의 문장. 그러니까 사람이 장차 죽으려고 하면 말이 착하다. 말이 좋은 말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죽을 때는 뉘우친다든가 죽을 때는 진실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증자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마지막 하는 말이니까 당신 똑똑히 들으시오. 정말 내가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헛소리를 했다 쳐도 이 말은 진실이니까 좀 진실되게 들어주시오. 이런 일종의 밑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환기를 맹경자에게 좀 더 환기를 시키죠. 그러면서 실제 내용을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군자의 소귀호 도자산 군자가 도에서 소귀호 이게 실제 주어 역할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은 그러면 호는 어디에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도에 대해 도에서 귀라고 하는 건 원래는 형용사죠. 귀하다, 고귀하다, 귀하다 형용사죠. 근데 이것이 이제 동사적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소 때문에 소라는 것. 그러면 귀하게 여기다 되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 바, 소귀하고 자 이렇게 자를 꾸며주고 있죠. 귀하게 여기는 바의 것. 굳이 우리식으로 말한다.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의 것은 셋이다. 세 가지다. 이게 문장이 순화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이 세 가지 사례를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 용모, 사원, 동안의 자, 여기서는 문장 구조는 세 개 다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동사 목적어의 구가 나오고 그 뒤에 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동사라는 목적어 들어가기 이런 문장 구조가 계속 이어져 있죠. 그래서 뭐를 뭐뭐 하면 이에 뭐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용모를 움직인다. 용모가 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얼굴 모습과 몸가짐. 얼굴 모습과 몸가짐. 그 옛날에 조선 시대에 이제 아주 중요한 범죄자가 그 이제 큰 막 아주 악랄한 짓을 했어요. 연쇄살인. 그러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현상수배를 하죠. 돈을 내걸고 상금을 내걸다를 현상. 상금을 내걸고 이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때 그 사람의 요즘 말로 하면 몽타주라든가 또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전국의 중요한
이렇게 지역에다가 이렇게 찍어줄 텐데 옛날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 사람의 유사하도록 윤곽을 그려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몽타주 기법이 발전해가지고 현대 몽타주처럼 됐지만 옛날에 어쨌든 말을 듣고 이제 대충 그려가지고 그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걸 영모파기라 앞에 영모 쓰고 파기. 그 영모파기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몽타주예요. 몽타주. 자, 그럼 파는 이게 점 있죠. 몸에 얼굴이 있죠. 특이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얼굴 윤곽에다가 이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 거기 바로 대표되어 있죠.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영모파기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뭐 킹덤 뭐 이런 그 드라마 이런 데 보면 킹덤 하여튼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저 현상 수배보면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걸 일반적으로 영모파기. 그래서 특무를 맡은 수사하는 관의 품속에 그런 영모파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비춰보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영모라는 말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몸가짐과 얼굴, 자세 이런 걸 말하죠. 그걸 합쳐서 말하죠. 그것을 움직이게 영모를 움직일 때는 몸가짐과 태도와 자세를 보일 때는 폼만을 멀리 해라. 폼만을 멀리 한다. 폼은 다른 게 두 가지인데 포와 두 가지가 있는데 폼은 사납다. 바이올런스 맞나요? 바이올런스 사납 폭력적인. 그럼 이 포는 사납다. 그래서 우리가 포학 근데 포는 드러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로라는 말은 드러내다 그런 뜻이죠. 밖으로 드러내다. 그럼 이런 폭력은 그럼 뭘까요? 폭력은 사나운 힘이 아니고 힘을 그대로 드러내는 물리적 힘을 그대로 행사하는 걸 폭력이라고. 폭력적이다라는 말은 물리적 힘을 거르지 않고 또는 문화적으로 표현 말할까 약간 이렇게 품위 있게 하지 않고 힘을 날 것 그대로 행사하는 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라는 말은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만은 태만하다 또는 게으르다 또는 멋대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 주석에는 광사야 그랬죠. 강은 놓다 이런 뜻이고 산은 멋대로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는 가게라는 뜻도 있어요. 가게 사자라고 씁니다. 옛날에. 네, 멋대로 하다. 함부로 하고 멋대로 날뛰는 거. 이걸 많이 하고. 포만 그러면 사납고 지 마음대로 한다. 영모를 움직일 때는 그런 걸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맹경자는 어떤 인물이에요? 가문의 대부니까 어떤 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 로드. 어쨌든 한 가문을 가진 영주예요, 영주. 영주가 근데 용모를 몸가짐을 할 때 사납거나 함부로 막 날뛰거나 하면 그 영지 내에 정말 참 괴롭죠. 정안색, 안색을 반듯하게 하면은 이에 근신, 그 믿음에 가깝게 한다. 믿음의 신뢰에 가깝다. 신뢰에 가깝게 한다. 또는 그 신실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색을 반듯하게 하고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색을 반듯하게 해서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바른 표정, 바른 얼굴 모양, 바른 그러니까 이 눈동자나 눈빛이나 얼굴 모습이나 여기에서 사람들의 어떤 진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을 바르게 하여 이에 믿음에 가깝게 한다.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어준다. 눈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어렵죠. 그리고
출사기의 사원 비배의 사기라는 말은 사는 말이고 기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말시, 말투 이런 뜻을 씁니다. 말투, 말시. 그러니까 음은 일종의 말 하나하나의 어휘 같은 것이고 기는 그 말하는 우리 말본새? 말본새란 말 쓰죠. 네, 그러니까 말투 뭐 이런 것들을 기록. 그러니까 사기는 말어휘나 말투 이걸 합쳐서 사기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노자에는 뭐 유라고 대답하건 낙이라고 대답하건 차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뭐 음이라고 대답하건 예라고 대답하건 뭐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제 본질은 다른 데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이나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된다. 물론 형식이 어느 정도 내용을 지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을 추구해야지 형식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회라도 문화적으로 그 층이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고급스러운 문화, 하급 문화 이렇게 나누죠. 어쩔 수 없이 나누 인간 본능적으로. 그러면 고급 문화에서 쓰는 어휘와 저급 문화에서 쓰는 하급 문화에서 쓰는 어휘가 달라지죠. 이 우리나라 어휘에도 한자가 들어가는 어휘 개념 대체로 고급 문화에서 썼던 거고 이제 순 우리말에 가까운 건 대체로 하급 문화처럼 여겨지죠. 그거는 동서양을 만나 그렇습니다. 그 영국 영어에도 이 켈트어에서 유래된 어휘들은 그 자체 생활 언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어에서 유래된 어휘들은 어떤 그 문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예를 들어 돼지도 포크라는 단어와 피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피그라고 할 때는 일반 돼지 생물학적 돼지를 말하고 포크 그러면 돼지를 이용한 요리 뭐 이런 걸 주로 따지죠. 그런 것처럼 동서양을 만나고 어쨌든 고급 또는 주도적인 문화에 쓰는 용어와 그다음에 하급 문화 또는 일반적 문화의 용어는 어휘가 일부러 또 구별을 하기도 하고 또 쓰다 보면 구별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칭사를 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약간 낭만적인 이상이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말을 쓸 때 상스럽게 느껴지는 많이 있죠. 그래서 사기를 낼 때는 그러니까 말을 쓰거나 어휘나 또는 말투에서 어휘나 말로 표현할 때 말을 표현할 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때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죠. 원, 비, 배의 비와 배를 멀리한다. 비는 낮다, 비루하다. 우리가 비루하다, 비열하다 이런 걸 쓰죠. 좀 천한 것, 그걸 비라고 하고 무추하다, 좀 약간 추레하다 뭐 이런 뜻이 비라고 비루하다, 비열하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시골에서 문화적으로 아주 낙후한 지역도 비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릴 때 저희도 시골 촌놈이긴 한데 더 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이렇게 이제 초가성 가는 그런 거 크지도 않아요. 초가성 그러면 부엌, 안방, 사랑방 이런 정도예요. 그 마을 하나, 안방에 마을 하나 되니까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부엌이 이렇게 하는데 이 부엌에 발은 잘라가지고 밥 하는데 그 발 여기는 뭐 있나? 소가 있었어요. 외양간이 이런 집도 있었어요. 이런 집을 말하자면 비한 동네라는 것이죠. 외양간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삶의 구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비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낙후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배는 배반하다, 배신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이 글자와 같다. 여기는 이 배는 등이
그래서 이게 동사를 쓰면 등지다. 누구누구와 등을 졌다 하면 서로 이렇게 떨어. 그래서 배는, 원래 이 배는 뭐예요? 원래 이 배는 덕을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를 썼다. 그래서 배신하다 또는 그리고 여기서 배신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꼭 배신했다기보다 우리는 배덕이라는 말을 쓰죠. 배덕이라는 말은 덕을 배반했다 이런 뜻인데 덕을 등졌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양식과 도덕을 무시하고 거기에 폐악한 이런 사람을 배덕자 이렇게 말해요.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말은 배덕.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신뢰를 강근히 무시하고 또는 자기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정말 어떤 혈연적으로 소중한 사람을 막 배신하고 이런 배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기를 낼 때 잘 해야 그 비와 배한 것을 멀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군자는 이런 의미를 해라. 도에 가까우려면 도에 맞게 행동하려면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고 했죠. 그러면 변두지사 즉 유사인 존이라 해서 변은 이 대나무 축자에다가 이제 가장자리 변자서 있는데 글자 좀 어렵죠. 스스로 자가 있고 그냥 구멍이 있고 방향 같은 모방이 있고 착받침이라는 여기 가장자리 변자였다. 변경, 변방. 여기서 대나무 축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발음은 변이고 뜻은 그래서 변이라고 하면 죽기라고 해서 대나무로 만든 그런. 그 다음에 두는 여기서는 목기 이렇게 나무로 만든 잔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나 또는 그 나무로 일반 보통 나무로 만든 그릇 이 변두라고 하는 것은 굳이 변두라고 하는 것은 재래에 쓰이는 기물을 대표한 말인데 이것은 옛날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재래 문화가 한 사회의 어떤 정신적 구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례이기 때문에 이 전례를 잘 행사해야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어떤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문묘, 종묘, 그 다음에 문묘, 그 다음에 사직당 이런 걸 둬가지고 중요한 국가 전례를 굉장히 성대하게 퍼포먼스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말하자면 인민들이 믿어요. 아,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만약에 그게 막 어그러진다든지 뭐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 또는 행사를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임금의 권위와 이익이 추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날짜 제사 지내기로 날 받아놨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우박이 막 내린다든지 이러면 임금이 지금 덕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인데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네가 직접 신경 쓰지 마라. 왜냐? 그거는 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는 사가 원래 사라는 말은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그러면 유사는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를 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저 또래만 해도 예를 들면 동창회를 한다든지 동문회를 한다든지 무슨 어쨌든 여러 사람 몇 사람 모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실무 책임을 맡은 사람을 유사라고 해요. 그 유사가 유사가 있다. 실무적인 일에는 구체적인 일에는 유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군자이니까 군주니까 이 세 가지에 신경 써라. 지금 그겁니다. 그 조지장사 김영야의 인지장사 기연야선 요거는 그 정자가 말하는 자기가 창간한 말이라기보다 이 당시에 이미 중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전해 내려왔던 어떤 격언 같은 거죠. 서양 문화에서도 이런 새가 죽을 때 부른 소리가
슬프다, 좀 다르다 이런 속설이 있죠. 그 슈반넨 개상이라고 하는 이게 백조의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슈베르트의 3대 가곡집 중에 그 겨울나그네,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그 다음에 백조의 노래 이렇게 3대 가곡집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겨울나그네와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는 연작시를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어떤 레퍼토리와 주제가 있는 연작 시집이죠. 우리가 이은상 씨의 그 가고파라는 그 연작 시를 가지고 만든 가곡이죠. 가고파. 그 가고파도 10개가 되는 시절을 다 이어가지고 노래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튼 뭐 근데 이 슈반넨 개상으로 불리는 백조의 노래는 이거는 이 연작이 아니고 슈베르트가 만년에 슈베르트 죽기에 가까울 그 무렵에 아무튼 슈베르트가 지은 가곡을 모아가지고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후세 사람이 편집하면서 붙인 제목이라고 합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라고 하는 헤르만 프라이, 벌써 옛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독일 가곡 아주 멋지게. 근데 여기서 아무튼 이런 것도 곁들여 감상을 해보면 증자의 이 말의 의미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증자 유질 여신을 맹경자의 문지런이 증자의 언말, 조지 장사의 기명야의 애하고 인지 장사의 기언자의 선이니라. 군자의 소 귀호도자 이삼이니 동용우의 사원 포만이요 정안색의 사 근신이며 출사기의 사 원비병이니 변두지사 즉 유사의 존입니다. 또 증자예요. 자, 하나 더 이렇게 두 개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증자왈 이 능으로 문어 불능하며 이 다로 문어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 불교를 석자 오의 상종사의 사의런이라. 증자왈 이 능으로 문어 불능하며 이 다로 문어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 불교를 석자 오의 상종사의 사의런이라. 증자의 가라사대 능으로서 불능에 물으며 다로서 과에 물으며 이슈대 업산닷하며 실호대에 허한닷하며 범하야도 교치 아니홈을 예 네 것이 일즉 이에 종사하더냐. 어렵죠. 은혜가 더 어려워. 증자가 말하는 이는 누는 이는 이제 문장이 어렵지 않죠. 이는 사 목적 자, 그러니까 능을 가지고서 능을 써서 은은 전치사죠. 불능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왔다 해가지고 전치사 불능. 이 불능은 여기서는 그 명사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적을. 그러면 능함을 가지고서 유능한데 우리식으로 말하는 유능한데도 불능에 묻는다. 자기가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겉으로 봐서 무능한 듯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이 말을 너의 앞에 놨던 불치하는 말. 그러니까 능한데도 능함을 가지고서 불능에 묻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한 사람에게조차 물어본다. 그 다음에 이 다 문어가 똑같은 거죠. 많은데 작은 사람한테 물어본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든 뭐 상식이든 뭐 능력이든 경험이든 아무튼 많으면서도 많은 걸 가지고서도 과해 적을
그래서 우리는 많다 적다 할 때 소라고도 쓰지만 과라고 씁니다. 많으면서도 적은데 무릎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적은 걸. 근데 요 약무 있음에 있는데 뭐 하듯이 합니다. 약. 그래서 그러니까 약이 여기서는 수로 역할을 한 것이죠. 동사에. 있으나 없는 듯이 있으면서 없는 듯이 칠약허 차 있는데 빈 듯이 찼으면서도 꽉 차 있으면서도 빈 듯이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있죠. 자기 걸 과시하고 또 과장까지 하고 심지어.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정말 좀 싸가지 없는 만약에 이렇게 아니 만약에 자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있는 차고 이러면 도리어 안 좋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실약무 아니 유약무 실약허 하지 있으면 있는 채 없으면 없는 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문화는 안 그렇죠. 동양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도 많고.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있으면서 없는 채 바로 없는 뜻이 실하면서 실한데 허한 뜻이 범이 불교 여기 조금 문장상 좀 의미가 좀 범은 그 주체가 타인이에요. 타인 남이 뭐예요? 남이 불교는 내가 인 남이 범한 거예요. 남이 나를 침범했어요. 하여튼 나의 그 권리라든가 또는 나의 어떤 고유한 뭔가를 침해한 거예요. 그걸 범이라고 했고. 불교의 교는 이게 이 격자가 이 나무죠. 이 나무의 역할이 뭘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는 족쇄죠. 그 글자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는 실제로는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듯하게 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는 학교교라고 그러잖아요. 학교라는 말이 지금 그냥 스쿨 뭐 이런 의미지만 원래 그 학교의 교의 역할은 잘못된 거, 어긋난 거, 삐딱한 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틀린 글자도 있고 뭐 문장의 내용이 조금 부정하고도 있고 그러면 그걸 바로잡는 걸 교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는 사실하다, 따지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따져.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 그걸 교라고. 그러면 누가 나의 번익을 침해해도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현실적이죠. 근데 옛날에는 일종의 그 공동체가 우선시되는 사회.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뭐 어느 사회라도 공동체가 없는 사회도 없고 또 어느 사회보다 개인을 무시하는 사회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좀 더 이렇게 고려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 조선시대의 이유는인가? 전주 때 건물이니까 아무튼 조선 중후기에 그 유명한 재상이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릴 때는 장난꾸러기가 심하고 막 글도 제대로 안 읽고 아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자기 혈족에 아주 고관의 양자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좀 철없이 굴렀는데 머리가 또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갔는데 이제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유리가 참 귀해가지고 사람 방문에다가 이렇게 유리 방문을 만들 때 이렇게 문종이를 이렇게 보내다가 여기 유리를 붙지 마라. 이게 유리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이제 윤생님이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 암흑의 양 아버지가 당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요즘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쯤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루는 이제 그 어디서 이제 그 청에 사진을 갔다 온 사람이 가져다 준 유리를 구해가지고 방에다 붙여놓고 이제 이걸로 맨날 이렇게 틈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랬어요. 하루는 이 그 주인이 이 대감이 퇴근을 하고 보니까 이게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거 누가 이렇게 없앴냐 막 따져 물으니까 이제 그 양자 그 아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지 방에 그 유리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걸 밖을 이렇게 내다보다 보니까 어떤 하인이 몰래 들어와서 쌀을 꺼내가지고 조금 꺼내가 가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놈을 저 하인을 당장 줄이를 틀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건 아주 사소한 일인데 아버지가 맨날 요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다 하인 놈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다가 하인이 만약에 그런 아버지 눈밖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대감 체면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가만히 있자니 하인 버릇을 덮어놓을 것 같고 해가지고 아버지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그래서 나라 일을 하는 아버지한테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신경 쓰게 하면 옳지 않다 해가지고 내가 없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니 참 공리가 넓다. 참 훌륭한 생각이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매사를 교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교가 기본적으로 교를 하는데 사회는 기강과 윤리와 질서를 기강과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교를 해야죠. 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교가 어디까지 교의 어떤 근본 정신 이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범했다고 해서 일일이 교하지는 마라 그 말이죠. 그럼 범하면 아예 교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한문을 읽을 때 한문을 그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생산한 사람이나 소비한 사람의 문화적인 맥락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 번역 이론 중에는 직역이니 의역이니 하는 번역 이론이 있었죠. 아주 진부한 논란이긴 하지만 직역, 의역 이런 논란이 있지만 현재에는 맥락 이론 그러니까 맥락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범하되 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누가 이렇게 자기 권익을 침해해도 무조건 모르찬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오소독스한 유교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한 사례가 많습니다. 후기 내려오죠. 또 특히 그 견문이 짧은 시골에서 또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견문이 짧거나 아주 좁은 그런 그 세계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너무 오소독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맥락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이게 주제예요, 주제. 화제 같은 거. 석자, 오구, 종사의 사의 이게 주제이죠. 실제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 앞에 거는 주제예요, 화제. 그런 화제를 제시하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화제를 제시할 때 을 또는 은으로 한문에서 하지. 우리 조사 구조를 이용해 보면 석자라는 것은 이제 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글자이라는 시간 옛 석자 옛날. 그럼 자가 들어가면 이 자는 앞에 이렇게 시간사가 들어가가지고 시간 부사로 아주 잘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자의 석자에 또는 향자라는 향자 이런 게 또는 낭자 저렇게 낭 이렇게 이 시간사 뒤에 그 약간 느슨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아니고 느슨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과 뒤에 자를 합쳐가지고 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뜻이죠. 오후 상종사 어사 오후 사
참은 또 부사로 일찍이. 그래서 이거는 일찍이 그렇게 한 적이 있다죠. 그 다음에 이 상과 의가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시제를 지금 표시해 준 거예요. 시간적인 시상. 그 텐스 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무드 이런 걸 지금 의가요. 의가 상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 과거 완료형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의가 들어가면 여기 단순히 어떤 일이 딱 끝나는 거라기보다도 어떤 지속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의 지속 또는 어떤 시간의 그 시간적 한계 아니 시간적인 어떤 뭐 맥락 이걸 의가 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가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정술하게 그냥 한다기보다도 약간의 주관 시간성에 대한 표현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뭐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언어에도 그렇죠. 내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러나 나온다면 안 그러고 나왔으면 그러죠. 이런 식으로 시간사를 나타낼 때 이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오후에 대해서는 옛날에 내 친구가 일찍 이런 일에 종사했었다라고 했는데 이 내 친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물은 전통적으로는 안현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논어에 묘사되어 있는 안현의 행적 보면 이러한 표현과 굉장히 들어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증자는 안현은 공자의 초기 제자고 말하자면 공자의 1세대 제자고 증자는 공자 말년의 제자로서 실제로 공자와 직접 사선 관계 막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늦게 들어온 제자예요, 증자는. 그러니까 증자가 그 안현과 과연 벗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이제 그 약간의 그 주석의 어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우는 꼭 동년배의 친구를 의미한다기보다도 같은 그 사후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오륜 가운데도 오륜에도 그 사에 대한 예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간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에 대한 그 윤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오륜의 사도 역시 동의. 그래서 오후라고 하면 안현이라고 본다 하는 설이 전통적으로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겼는데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현은 연배로 봐서 연차나 연배로 봐가지고는 증자가 벗이라고 할 만한 사이가 아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해석학적 가미를 한다면 우라고 하는 게 단순히 프렌드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사후를 통틀어서 우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절충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고전학적으로 뭐 좀 더 이렇게 출토된 그 문헌도 막 텍스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접근해 보면 실제로 공자가 히스토릭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렇게 따져도 지금 뭐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논어를 이해할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의 내가 논어를 읽는 이런 맥락에서 와가지고 이것도 요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건 요 나름대로 그 의미를 우리는 맥락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증자와 이 능으로 문어 불능하며 이다로 문어 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하며 범위 불교를 석자 오의 상종사의 사의를 이럴 경우에 실제 주절의 문장은 석자 오의 상종사의 사의 여기에 주절의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한문을 이해할 때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과제라든가 주제라든가 또는 종속절이라든가 뭐 부문장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고 실제 그 문장의 형식적으로 그 문장을 정돈하는 것 뒤에 나오는 예 같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히 문장이라고 하는 관계로 볼 때는 석자, 오후, 종사가 이게 실제 주 문장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논어를 읽어보면 이게 어떤 층차로 문장을 쌓아 놓았구나, 소개해 놓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논어의 뜻이 뭐고 논어의 의미가 뭐고 오늘날 논어가 나한테 주는 가치가 뭐 이런 것은 또 다른 해석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논어를 읽는 1차적 목적은 우선 한문이라고 하는 언어, 한문이 사어에 속하는 고전 한문이 우리 언어와 다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전 한문을 그런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훈련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조금 따분하고 힘들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본다 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른 거 보더라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